한나라당 내부 경선 때죠. 이명박 후보와 함께 후보 검증회 자리에서 이 최태민, 최순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 맨 앞줄에 이게 검증회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당시 법률지원 특보단장이었다면서요. 네, 법률지원 특보단장의 자격으로 앉아 있으니까 특히나 법률지원을 하는 특보단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예의주시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미 최태민, 최순실 그 전엔 몰랐다 하더라도 최소한 증거로 본다면 그때부터는 알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자 이제 드디어 나이 탓도 하고 이제 뭐 기억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 최근에 알았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잡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0여 시간 만에 처음으로 모르쇠 일관하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청문회는 밤에 끝났습니다만 조금 더 특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신문한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박영선 의원이 어제 한 건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많이 준비 부족 아닌가. 2007년에 최태민 이야기 또 최태민 보고서는 79년, 80년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자료들을 왜 놓쳤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끌어내야 되는데 어제는 사실 네티즌 수사대 힘으로 얻어낸 이런 답변입니다. 자, 9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름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알지는 못한다. 이름은 알았는데 알지는 못한다. 자, 논리적인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리를? 이름도 뭐 확실하게 이제 안다고는 얘기 안 했다가 이름은 알지만 그 이상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2014년 11월에 정윤회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당시에 그 최순실도 그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최순실이 이름이 언급이 돼 있었다면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언급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이름이 언급된 것을 이제 알았죠.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 미꾸라지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가장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간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백을 쓰는 것이다. 소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병우는 도망을 갔죠.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나쁘긴 하지만 본인으로만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은 나오긴 했지만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죠. 사실 이것은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국회에서 부르면 국민이 부른 것이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국회의원이 묻는 것은 국민이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또 부인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 이제 네티즌 수사대의 힘으로 하나 이제 걸려들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아까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좀 의원들이 집요하게 저런 것도 미리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파고들었다면 상당히 효과를 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죠. 어제 보면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들, 자신의 이름과 함께 기재된 내용들이 이제 망자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아주 좀 센 발언을 하죠. 이 죽어서 천당 못 가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 비망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죠. 여기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장이라고 해서 한자로 길장자를 써서 비서실장의 약칭 그리고 깨알 같은 지시를 다 적은 겁니다. 업무 수첩인 건 확실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비서관들 이야기도 기록돼 있고요. 뭐 다른 이제 고위 관료들 이야기도 기록이 빼곡히 돼 있기 때문에 장은 또 대통령은 령이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는 충분하다. 어제도 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비서관 회의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왕 실장 바로 앞에 이 고 김영한 수석이 앉아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수첩을 펴놓고 적는데 바로 그 수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지시가 아니냐.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은 부인을 하다가 이 대목도 후반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요. 이 비망록은 증거 자료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정말 굵직굵직한 지시사항들이 지난 4년간
국정을 흔들었던 이슈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서실장의 지시인가. 거기에 보면 언론 통제 얘기도 있고 말이죠. 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덮어라. 그다음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제 하나하나 대조해서 밝혀낼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법률 미꾸라지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뭐 최순실 씨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나중에 어떤 일을 대비해서요. 그런 증거는 안 남겼지만 지금 비망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죠. 사실은 그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분리해가지고 경제, 뭐 사회 이런 정책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남겼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다른 증거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조금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역으로 거기에 나타났던 것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맞아 들어간다면 그 신빙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김영환 수석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여기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기춘이 이미 존재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또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그 신빙성을 더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가 됐는데요. 다 안 나오고 그래도 유일하게 조카죠. 장시호 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이모 탓이다. 내가 이모가 시키는 사실 안민석 의원이 2014년 초부터 승마협회 문제를 파헤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 정유라와 최순실로 다 이목이 쏠려 있을 때 처음으로 장시호가 사실상의 핵심 인물이다.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세라는 인물은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다 이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다소 좀 이게 경직돼 있지도 않아요. 장시호 씨가 지금 전 청문회장을 겁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최영일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지금 굉장히 장난스럽기까지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뭐 굉장히 쫓기던 사람들이 만나서 훈훈하게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여서 저런 모습이 다 이제 계산됐기 때문이다. 그럼 3시 반에 어제 구치소에서 동행 명령권을 받고서야 왜 나왔을까? 11명에게 발급됐는데 다 안 나왔는데 혼자 나왔단 말이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냈단 말이에요. 왜 나왔을까?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저는 한 3가지 심리가 있어요. 하나는 구치소에 갇혀 있음이 답답하여 좀 바깥바람 쐬자 이런 심리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그래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옥죄고 있나 보자. 인간적 호기심도 있었을 거고요. 이건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는 다 돼 있다. 이왕 청문회 나가서 내가 당당하게 진술했을 때 나중에 특검 이후 재판에서 형량이라도 좀 줄여보자. 이런 계산이 복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장시호의 모습은 전혀 주눅 들어있지가 않죠. 주눅 들어있는 모습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장시호 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이모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씨뿐 아니라 고영태 또 뭐 차은택 씨도 다 최순실 씨의 정말 위세가 대단했었다 이런 증언들을 계속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뭐 또 그렇게 어느 정도 뭐 거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대통령의 위세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업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거스를 수 없었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지금 장시호 씨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하고 그 삼성으로부터 16억, 그다음에 또 국가 돈 6억 7천만 원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뭐 횡령 혐의라든지 또 스포츠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최순실이 장시호하고 같이 했거나 내지는 장시호를 매개체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최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장시호 씨가 지금 약간 맹하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실제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이고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면은 사실 저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만은 저돌적이고 이런 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다른 사람이 쓰고 실제로 행동대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 이것이 충분히 보이고 그렇다면 역시 공모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잘 됐는데 이게 고영태 씨가 네. 여러 가지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번 일이 이제 알려지게 네. 된 건데 그게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알려졌다. 또 어제 이런 얘기가 그 나왔어요. 에피소드가 말이죠. 예. 이 정유라가 아끼고 키우는 강아지, 네. 이 개 한 마리를 최순실 씨가 고영태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예. 고영태가 내가 그럼 맡아줄게 하고 맡아놓고 자기는 골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네. 최순실 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못 받고 집에 와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 혼자 있고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다툼이 있었고 예, 이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 사실은 점심시간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 같은 이야기의 앞부분 맥락이 잠깐 국정조사장에서 청문회장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됐는데 네. 결국은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고영태 최순실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때 고영태 씨는 결별해야 되겠다. 최순실과 안 되겠다 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 CCTV를 방송사에 제보하게 되고 이 일이 쭉 풀려나오게 되는 거라 예. 저는 이게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강아지는 하나의 표면적인 도화선이고요. 기폭제, 도화선이 예. 됐던 거고 역사가 이렇게 희화할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의 판도라의 상자를 강아지라는 열쇠가 열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 드리면 네. 그것도 있지만 예. 차은택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돈과 물건을 그 고영태가 최순실 거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다. 그런 증언을 예, 그런 했었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돈에 대해서 최순실이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둘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는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고 실제로는 둘 사이에 돈 문제라든지 갈등이 있었죠. 내지는 네. 어떤 다른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네. 자, 어제 뭐 세월호 7시간 관련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간호장교에 이어서 뭐 어제 미용사도 나왔고요. 이제는 뭐 조리장까지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에 저 있었습니다. 매체 인터뷰를 했죠. 네. 네, 그랬는데 이 조리장의 증언은 저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 비서실장, 왕 실장마저도 나는 그날 일정 모른다. 대통령은 경내에 계셨으되 내가 만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 일색인데 네. 조리장이 가장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현재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는. 간호장교도 관저엔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속보로는 4분 동안 가글을 전해주러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아직 이건 다음 주에 청문회를 봐야 되는데 4차까지 예정된 청문회가 지금 5차, 6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조리장은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세월호 당일 2014년 4월 16일에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정시에 12시와 6시에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네, 1인분 1인분의 식사가 들어갔고 빈 그릇으로 나왔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은 아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관저에서. 시간에 관저에서 정해진 메뉴를 드셨고 예. 다른 배석해서 식사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다는 건데 이 당일은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점심 저녁을 관저에서 드셨구나. 그리고 그 오후 시간에 3시 20분부터 약 1시간 내외 청와대 발표로는 최소한 20분 올림머리 머리 손질을 하고 중대본에 나가서 5시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시간은 정말 조금씩 메꿔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호장교가 등장을 이제 해서 또 의무실과의 관계를 이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인데 조리장의 증언 중에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어떤 겁니까? 거의 매주 일요일에 최순실이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대통령 그렇죠. 관저에 예. 와서 식사를 꼭꼭 챙겨 먹고 갔다. 매주 일요일마다. 네, 거의 최순실이 매주 들어와서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하고 만나서 문고리 식사를 했다. 3인방과 회의를 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박 대통령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들어가고 회의는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부속실 이제 비서관들과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사는 회의가 끝나고 제각각 했는데 최순실은 혼자 청와대에서 저녁을 챙겨 먹고 갔다는 거예요. 조리장이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할 정도입니다. 스키야끼를 즐겨 먹었다. 예. 그리고 나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구체적이라서요. 나서 김밥도 싸달라고 했다. 그래서 김밥을 이 주변에서 사다 줬더니 네. 맛이 없다고 직접 말아달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조리장이 이제 이 최순실 김밥을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몇 줄씩 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문고리 3인방과 무슨 회의를 했는가? 이거는 이제 이 뭐 조리장이 알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요일 저녁마다 최순실은 청와대에서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먹고 김밥을 싸가면서 비서관들과 뭔가 한 주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권력 서열 1인자라는 말이 이제 청문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주변, 그것도 청와대 내부의 내부 증언, 내부 고발을 지금 다 조합해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로 맞춰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내일 국회에서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이제 그렇죠. 표결 처리되지 않습니까? 2004년에 국민들은 그런데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이제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표결하고 나오는 그 영상이 지금 새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요. 12년 전하고 지금 뒤바뀐 운명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12년 전 그 국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그 표결을 막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박근혜 당시 의원의 모습이죠. 해맑게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누리꾼들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때는 정말 이제 너무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고 나서 나오는 장면인데 운명이 12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좀 달라요. 2004년 저 당시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것을 유죄로 유권 해석을 했고요.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었는데 헌재 판결도 빨리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후반부에는 노건평 씨와 관련된 이제 형이 이제 결국은 뭔가 일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와 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역대 정부에서 벌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정농단의 주체가 사실 가족이 없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매가 계시긴 하지만 거의 청와대 들어가서는 절연하고 살다시피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하던 일반인이 그다음에 상당히 놀라운 정도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했다. 이게 아니고 어찌 보면 4년의 국정을 같이 하고 있었다.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은 표면만 보고 있었는데 청와대 이면을 들어가 보니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했더라. 이게 지금 매주 촛불 집회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내일 탄핵은 역사적인 탄핵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목에 대해서 민심과 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억울하다. 다소 이제 이 국민들에게 내용이 다 소상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이 그걸 이정현 당대표 등 일부 친박 지도부가 이제 전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지경에 왔는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국민은 이렇게 들고 일어났고 국회에서는 민의를 받들어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대통령이 진작에 좀 소통을 더 많이 하셨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고요. 이거 비극이죠,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강한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제 부결이 되면 전원 사퇴하겠다. 이런 배수진까지 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신업 변호사는 내일 가결이 될까요? 아니면 부결될까요? 만약에 가결된다면 어느 정도 표차로 가결이 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내일의 행위는 이제 정치적 행위거든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행위지만요.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당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고 또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에 기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야당은 당연히 지금 172석은 이제 확보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친박 중에서도 약 10석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데에서는 약 35석 내지 45석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상당히 상회하는 숫자로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220석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한 195석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운명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운명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총선에서 다시 선택을 받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탄핵 가결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야권의 예측은 최소 230표 이상이다. 근데 이제 여권의 예측이 중요해요. 황영철 의원이 최대 220표다. 어쨌든 지금 200표를 넘기 때문에 이 확률로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가결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70% 이상 된다. 자, 비 밖에는 나중에 이제 부결 책임 때문에 그런지 이제 네. 인증샷 찍자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 보통 국민들이 투표하러 갈 때 인증샷 찍으면 무효표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그렇게 하면 무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하는 어떤 투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인증샷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친박의 이정현 대표는 솔직히 부결됐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국민의 눈과 귀가 내일 2시 이후 국회에 그렇습니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을 올려다 보면요. 구름과 안개 사이로 해도 숨어 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마냥 흐립니다. 다행히 크게 춥지는 않은데요. 오후 1시가 지난 지금 현재 이 시각 서울의 낮 기온이 5.3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와 대구가 10도, 광주와 창원이 11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대기 중에 쌓인 미세먼지가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오늘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는 눈과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밤부터 중부와 호남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대 8cm가량의 눈이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강원 지역에는 2에서 5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그 밖의 내륙 지방으로는 비로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눈과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을 하루 앞두고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춥겠고요. 바람도 강한 만큼 두툼한 겨울옷으로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